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 2천여 명에게서 2조 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V글로벌 운영진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은신처 등 3곳에서 V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VH 대표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3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급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 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여서 완전한 위기 극복 해내자고 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불평등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경선에 9명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2주일 뒤면 후보는 6명으로 압축되는데요. 정세균, 이광재 후보는 단일화 합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지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9월 5일까지 주진우 라이브가 밀착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사표를 1등으로 낸 최문순 강원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야권의 대진표도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복당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내일 비전 발표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언론의 관심은 누구한테 향할까요? 최재형, 윤석열, 홍준표?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야 대선 시기에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오늘부터 후보 등록 시작했고요. 야권에서도 들썩입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은 좀 이런 점은 꼭 갖췄으면 좋겠다,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모아서 전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문순 후보가 출연하는데요. 궁금한 점이나 당부할 점도 있으면 미리 보내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1명이 나왔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그래도 반영됐음에도 많네요. 그래도 네,
500명대인데 이 지난주 월요일은 300명대 확진자니까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좀 줄어드나 보다 했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그 일평균 이 지역 발생 확진자가 541명이 나와서요. 네. 지난 13일 이후 2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까지 올라갔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백신 접종 우등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200명대, 그리고 1차 접종을 83%나 맞은 영국에서는 2만 명대, 하루 확진자가 2만 명대 육박합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백신을 접종하면 사망자가 늘지 않고 중증 환자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가 그래도 믿을 만한 건 백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백신 맞았으면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됩니다. 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인지 발표했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은 2단계 플러스라고 해서 별도의 방역 조치가 추가되고요.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수도권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10시까지 영업 제한하던 거를 12시까지로 미루나요? 네, 이 수도권은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폐쇄됐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이 허가가 됩니다. 예.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은 운영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술집이나 식당 12시까지 7월 1일부터 12시까지 연장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원은요? 네. 이 사적 모임 인원수는 수도권과 제주도는 6명, 그리고 다른 지역은 8명까지 늘어나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도 충남을 제외하면 2주간은 일단 6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직계가족 모임은 1, 2단계에서 모두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고요.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마치면 인원 제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12시까지 그리고 6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기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사임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습니다. 김기표 비서관이옵니다. 네, 이 김기표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됐는데요. 최근 청와대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재산이 39억 2천만 원 정도인데 부동산 재산이 91억 원이 넘었고요. 금융 채무가 56억 원이나 됐습니다. 네.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예. 실제로 김기표 비서관은 3개의 금융기관에서 총 54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신고했고 이를 통해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송정동 땅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컨테이너 건물을 지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 검증을 할 때요. 처음에 재산 이렇게 낼 텐데요. 이 누가 봐도 이 재산만 신고한 재산만 봐도 이게 문제가 있고 빚내 가지고 지금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이 정도는 검증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임론 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김혜숙 인사수석에 의해 그동안 진행된 인사는 망사투성이라면서 김혜숙 수석의 무능은 국민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백혜련 최고위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며 이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사수석실 그리고 민정수석실 이거 굉장히 좀 비판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국민의 눈높이 전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실은 이 인사 검증 때부터 말이 나오던 분이었어요. 오늘 사퇴했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났는데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다만 바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앞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민족 이런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아무 말 없으셨던 분 아닙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오늘부터 시작됐네요. 네, 이 격렬했던 경선 연기 논란을 뒤로하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고요. 이에 따라 그동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던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30일 이 경선 후보에 등록하고 7월이 되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선언식은 다음 달 5일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 정도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일정 좀 알려주세요. 네, 30일까지 후보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통해서 1차 경선을 치릅니다. 컷오프인 거죠? 네, 지금까지는 9명 정도가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중에 6명까지 추릴 예정이고요. 이후 8월 초까지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서 9월 5일 이 본선에 출마할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고 과반득 표자가 없으면 9월 10일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길고 험난한 일정이 시작됐네요. 9191님께서 자기 대통령은 역사를 두려워하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았다는 생각을 임기 내내 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최영우님께서는 대선 후보에 필요한 요건은 민주주의, 평화,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민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민주 가치를 무시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테니까요. 얘기합니다. 김대환님께서 대선 주자들 보여주기 행정은 필요 없어요. 100m 반짝 달리지 말고 오래 길게 보는 마라톤 같은 정부 만들어주세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정부 말입니다. 얘기하셨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도했는데 분당에서 실종된 고등학생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무사 귀환을 기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분당 서영고에 재학 중인 3학년 김휘성 군은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22일 이 학교를 나온 뒤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 분당 영풍문고에서 문제집을 샀고 이 서현역 AK 프라자 근처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모습이 포착된 이후에 이 종적이 사라졌습니다. 김희성 군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두고 나와서 위치 정보를 찾기도 어려웠고 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이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김희성 군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고인은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발견됐고요. 이 시신에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희성 군이 이 버스카드는 쓰지 않았지만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탑승한 뒤 새마을연수원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신의 얼굴에 덮인 채 발견된 이 종량제 봉투도 고인이 구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소정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얘기합니다. 주변을 좀 둘러봐서요. 친구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잘 계신지 좀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지 외롭고 쓸쓸해하지는 않는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부터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검사의 집무실입니다. 경찰이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경찰이 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자가 이 서울 남부지검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부장검사 외에 이 총경급 경찰 간부도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권 조정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던 지난해까지는 이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보통 반려되기 일수였습니다. 그렇죠. 어디 감히 검사를 경찰이 수사를 해요? 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이 조이팔 사건 당시에 이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그땐 돈을 받았다는 게 거의 명확한데도 수사를 못하게 했었죠. 그런 경우는 많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비위 혐의가 있는 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사하는지 똑바로 좀 잘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에 사망한 공군 부사관 가족이 국정조사를 요청했네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있었던 시점은 지난 23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유족은 오늘 이 군 수사 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인의 부모는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이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인의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네.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20비행단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 조선소 화장실에서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화장실에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한 수리조선소 화장실에 유독가스가 퍼져서 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한 수리조선소에서 한 직원이 1층 화장실 칸막이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와 경찰은 화장실 인근에서 쓰러진 한 명을 추가로 발견해서 이들을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발견된 40대 강모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숨졌고요. 이후 발견된 20대 정모 씨도 이날 밤 9시 30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온 거죠? 네, 소방과 경찰 당국은 이 황화수소에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서가 이 유독가스를 측정한 결과 이들이 쓰러진 화장실의 황화수소 농도가 이 단기간 노출 허용 농도의 17배나 넘게 검출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악취 신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황화수소가 유입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구청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가 됐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로 함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 산업재해네요. 아니 직원들이 수차례 악취 난다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이 황화수소 중독 사망 사고는 여러 차례 또 산업 현장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지난해 8월 그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이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진 바 있고, 2019년 9월에는 이 경북에 있는 한 수산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지하 집 수조를 점검하던 노동자 한 명이 역시 황화수소에 질식돼 숨진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98%가 수술실 CCTV 설치 찬성하고 있다고요?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이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참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네, 13,959명, 14,000여 명 정도 있고요. 많이 참여했는데도 이렇게 높아요? 네, 이 중에 97.9%인 13,667명이 찬성을,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찬성 응답자들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이 반대를 하신 분들은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인 인권 침해 가능성, 소극적 수술 혹은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도 돌입한다고 합니다. 동의서를 이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네, 이 경북 포항시에서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고 여중생에게입니다. 네, 이를 듣지 않자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7일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찰은 해당 사건을 20대 남성 A씨가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 이런 지시를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여중생 3명이 지난달 28일 이 또래 여중생을 협박하며 조건 만남을 강요했고 피해 여중생이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보복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사한 범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고 그 결과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 만남을 강요하거나 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총 27명을 추가로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앞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8명까지 더하면 모두 관련 범죄자가 35명이 한꺼번에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27명 적발했는데 3명만 구속됐습니까? 그리고 중학생한테 여중생한테 이런 일을 아직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택님께서 사람 볼 줄 모르는 인사수석이라. 사람 볼 줄 모르면 정치하지 마셔야죠. 국민 힘듭니다. 실망감 때문에 얘기하셨습니다. 9909님께서는 대통령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대통령 혼자 다 못해요. 이런 얘기하셨고요. 조성빈님께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은 세심한 기후 정책 수립해 주세요. 요즘 날씨를 보면 기후 환경 문제가 먼 미래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세밀한 정책 절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기후 얘기가 가장 유력한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공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드네요. 아직까지는요. 박종성님은 유력 대선 후보가 되는 방법이 현 정부의 권력기관에 들어가 정권의 뜻에 반대하고 들이받으면서 야권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이남숙님은 야단을 치지 말고 편지를 쓰면 좋아지려나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청소년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정체도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는 한강철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고요. 이후 성산대교로 지난 곳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먼저 판교에서 송파 쪽으로 정체고요. 이후 광암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 조금 전에 정리됐고요. 서하남에서 토평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진천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다리 졸음쉼터 부근부터 4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고요. 하남 방향으로는 일죽 부근과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까지 또 하남 분기점 부근에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 접수한 후보입니다. 나는 맥이다. 대선 경선에서 활기와 재미와 젊음을 불어넣겠다. 는 분을 만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마이주님께서 매기님 나오심 얘기합니다.
젊음을 불어넣는 맥이다. 근데 또 젊음은 또 그렇게 젊진 않잖아요. 젊진 않습니다. 올해 제가 공식적으로 예. 노인, 네. 법적으로 65세 예. 4개월 됐는데요. 그 노인 중에선 아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요. 노안이셨어요. 한 네, 네. 20년 전에도 이 얼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젊음을 불어넣겠다. 젊음 젊죠. 애기 네, 노인이라고요. 자, 그리고 매기 역할을 하겠다. 매기를 닮지도 않았어요. 야권에 매기 닮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왜 매기입니까? 네, 우리 민주당 이제 경선이 사실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예. 한 1년 넘게 됐죠. 근데 네.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돼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활력을 넣어달라. 그래서 제가 좀 내기처럼 들어가서 네. 이 연못을 좀 휘저으면 좀 활기가 살아날 것 같다 해서 지금 매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문순이어야 하는 이유. 최문순이 생각하는 국가의 비전.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비전은 가정국가입니다. 가정요? 가족국가. 가족. 근데 국가가 대한민국이 하나의 가정이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 가족이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아주 따뜻하게 보살피는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분들에게 취직 자리를 드려야 된다. 취직. 그리고 집 드려야 되고요. 네. 육아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드려야 되고 네. 또 교육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네.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따뜻하고 좀 민생에 밀착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가정이 우리 생활 하나하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 근데 네, 네. 가정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가정 환경 불우하다. 나는 집에 가는 게 싫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기 좋은 가정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남의 집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네. 네. 자, 저기 민주당에 다른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많이 후보들이 있는데 네. 이 후보들로는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놓으신 정책들이 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불공정, 네. 불평등, 빈부격차를 없애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없애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빈부격차인데 우리 당에서 내놓은 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들을 보면 복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무슨 수당을 통해서 안심수당을 통해서 기본수당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것들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장, 일자리, 임금소득, 노동소득을 높이는 길이다. 네. 그래서 제가 취직 사회 책임자라는 걸 내놔서 일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취직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네. 자, 여권에서 네네. 지금 이재명 지사를 살짝 이렇게 네네. 기본소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여권에서 네네. 가장 위협적인 후보 최민순한테 이 사람이 조금 좀 위협적이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한테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제가 이제 컷오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지금은 이제 김두관 네. 의원이라든지 이광재 의원. 네, 그런 분들이 가장 위협적입니까? 위협적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균 후보, 이광재 후보가 먼저 네.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분들께서 그분들께서의 뭐 전략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네. 뭐 저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이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네. 신념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강원의 아들 이광재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하라고 지역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요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이제 이 대선이라는 것이 전국을 상대로 하는 득표 활동이기 때문에 네. 저희 강원도는 좀 전국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 나가서 최대한 활동을 잘하라. 이런 이제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언론인 출신으로 MBC 사장 출신으로 지금 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네. 언론계 후배들은 네. 왜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렇게 주목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감사원장은 저승사자입니다. 무섭습니까? 그만큼 무섭습니다. 네. 네. 아주 최말단의 우리 공직자들에게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예. 근데 이분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현직에 있으시면서 행사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대선에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표 쓰는 거 보고 생각이 많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요? 좀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요. 네. 나오시려면 다음에 나오셔라 이런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문순이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이제 검찰총장으로 계시는 동안 사상 최대의 검사직으로서의 활동을 하셨죠. 네. 이제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 돼서 다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제2의 윤석열, 제3의 최재형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안 나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나오지 말라고 할까요? 네네. 네. 지사님 아까 청년과 양극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또 부동산 정책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부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진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규제가 너무 많다. 네. 그래 규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누더기로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상승 효과가 있다. 집값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해달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압도적으로 물량을 좀 공급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재개발을 확 풀어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조치 핵심인데 이사조치보다 좀 더 확대된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이제 청년주택 같은 것을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지어서 공개해라. 분양해라. 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약해서 주택 사회 책임제라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이 사회의 책임이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희님께서 지사님 네네. 재난지원금, 수술실 CCTV, 언론개혁 이런 이슈를 크게 외쳐주시면 컷오프 통과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네네. 민주당이 네. 잘 못합니까?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잃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인데 예.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을 다 몰아줬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임기 말해 왔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법을 내놔야만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군요. 네네. 국민의힘의 네네.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졌습니다. 참패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변화의 바람이 있는데 네네. 민주당은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100번 수용합니다. 그 말씀이 100번 맞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도 좀 외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 들어와 보니까 우리 당이 전반적으로 좀 귀족화돼 있다. 네. 정치 귀족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족화라는 게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보다도 기존의 의사결정 과정, 저출산, 그다음에 청년 정책 이런 것들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 작동되지 않는 방식들을 계속 그냥 편안한 채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캐릭터 하나가 완판남입니다. 네. 이 판을 뒤집어야 된다. 네. 그냥 적당히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이 귀족 이미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또 네네. 지사님이 또 간판이 되시면 네네. 귀족 이미지하고는 크게 멀어지겠어요. 완전히 이제 불량 감자 이미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감자 이미지여야지 불량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네. 자, 고샘불님께서 빈부격차 정확하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빈부격차가 불공정, 불평등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님. 네네. 지사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네.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네. 인간의 존엄은 우리 주진우 앵커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존엄한 존재라는. 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네. 그분들을 아주 존엄하게 여기도록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복무해 왔다면 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존엄하게 여기도록 국민들에게 복무하는 그런 판이 완전히 뒤집힌 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네네. 나라를 섬기는 아니 그렇죠. 백성을 섬기는. 네네. 그런데 이거요. 추미애 전 장관의 네네. 사람이 높은 세상이랑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요. 네, 먼저 하셨어요? 저가 먼저 내놓긴 했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서로 교감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인간을 사람을 높이 섬기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집단이나 기업이 우선인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네.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성을 섬기겠다 이런 얘기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주로 하는데 선거 네. 끝나면 안 그랬잖아요. 최문수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취직 사회 책임제, 그다음에 이런 교육 사회 책임제, 육아 사회 책임제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을 해서 성공한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네. 공약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고 즉각 전국으로 확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아, 그래요? 네. 예, 전국적으로 크게 시행하면 네.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갈 만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육아 사회 책임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아기를 한 명 낳은 가정에 저희가 매달 40만 원씩 4년간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매달 주고 있습니다. 매달입니다. 매달. 네. 직접 당사자에게 예. 지금 우리가 저출산 예산을 매년 47조 정도 씁니다. 네, 많이 쓰는데 효과가 많이 없어요. 쓰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데 다 딴 데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사자 우선주의라고 해서 예. 당사자에게 직접 넣어드려라. 예. 그러니까 이게 즉각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출생률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전국으로 빨리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녀 뱃사공님께서 네네. 불량 감자 아니고 감자 깡입니다. 깡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최문순 지사 얘기합니다. 네. 불량 감자라는 별명도 있고요. 문순 씨, 도루묵 지사, 동네 아저씨, 완판남 이런 여러 별명을 가졌어요. 매력이 네네. 지금 무궁무진하다는 저희 정치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자 국민들한테 네. 최문순 씨의 네. 매력을 어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별명을 많이 가진 이유는 제 사전에 권력이란 없다. 권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도지사 하듯이 매일 출근해서 국민들을 모실 일을 하나하나 결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싹 바꿔놓겠다. 네. 이런 약속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민을 모시겠다. 국민한테 서비스하겠다. 그런 네네. 최문순이 대통령이 되겠다. 돼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오늘 듣는 분들이.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을 모시는 대통령이 되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그리고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일산의 핑크마스크 네. 김연아입니다. 일산의 마스크요? 네. 그렇죠. 김연아 의원 오셨습니다. 지금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 김연아 의원님 나 도와줘 이러면서 만나자는 사람들 많죠. 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연락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연락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사표를 탁 던졌습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아 의원님? 일단 그 현직 감사원장으로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셨고요. 저는 대선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원장 그만두실 것 같았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네. 네, 그래서 뭐 그거의 한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정말 대선을 출마하실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 뭐 저는 반반 정도 생각하고 반반이요? 있습니다. 네. 권력기관에 있다가 바로 이렇게 대선 주자나 정치권에 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법적으로는 사실 큰 하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두는 거는요. 네. 네, 그런 거고. 근데 뭐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출마의 변을 내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국민들에게 명분을 얻는 출마의 변을 내실지 좀 기대해 봅니다. 오죽하면이라고요, 최민희 의원님?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철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조국 전 장관 정국에서 계속 나왔던 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말 가지고도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감사원장으로서 최악의 감사원장으로 기억될 겁니다. 감사원은 직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야권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이게 소통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예. 그래서 대선 출마를 위해 감사원을 망친 그런 감사원장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분은 오죽하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두 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와 관련된 부분 외에는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모멘텀 가장 지금 찾기 힘든 게 모멘텀이에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모멘텀을 여당 쪽에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죽하면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인데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은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굉장히 스토리도 있으시고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아올 만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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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그런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에 어떤 욕심이 발동을 해서 그걸 다 뒤집을 만한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집안의 가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뭐 감사원장을 하시면서 어떤 편향된 감사를 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번복할 만한 월성 원자로 말고 저는 다른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아직 본인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것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하나 여쭤봐요. 다른 사안이 뭐죠? 네? 월성 원전 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안이 뭐죠? 아니 그러니까 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추측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살아온 인생으로 봤을 때 저희가 드러난 그 한 건 때문에 이런 일을 결정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건 그거야 제 주관적인 생각이죠. 판단이신데.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아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모르겠지만. 이정용님께서 예전에는 왜 오죽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정부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말 검찰총장을 불법을 동원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찍어내기 했습니다. 근데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민주당으로 와서 정치조차 하지 않았고 소문을 막 언론에서 분위기를 풍겼으나 민주당이 그분을 영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로 치면 국정농단 최순실, 정체모를 강남 아줌마와 권력을 쉐어해서 대통령께서 탄핵당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 안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이 드러났고.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속으로 많았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어요. 사퇴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야당 쪽에 가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건 전혀 별개다. 별개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요. 그러니까 간다면. 네. 아니 지금 이분 얘기를 우리가 왜 합니까? 문재인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그런 국정 실패가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책 실패로 따지면 지금 부동산 사태라든가 또 권력 관련된 수사 아직도 정리 안 된 것 많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리 안 된 거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다 조사 중이잖아요. 아니요. 뭐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울산시장 건은요. 그 건 관련하여 다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뭐 지사가 있습니까? 포함된 드루킹 사건도 아직 다 최종 판결 안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드루킹 사건은요.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수사, 검찰 수사는 특검으로 인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정리 안 된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건은 만약에 그걸 양보해서 제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검찰총장 사안이지 이게 무슨 최재형 원장 사안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정책 실패의 모든 것들을 갖고 그 정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이 정말 무능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정치로 간다는 건 대권력이 없이 가능합니까? 최재형 그게? 감사원장 얘기는 앞으로 좀 또 지켜보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미담도 많았지만 이거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임명할 때 이런 분을 왜 쓰나. 그런데 탕평책 얘기도 나오고 다른 얘기도 나왔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는 향후 행보를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복당했어요. 복당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 이제 대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연아 위원님? 저희 당내 분위기 특별한 거 없는데요. 홍준표에 대한 별로 상관이 다른 얘기도 없고 이견도 없고 그렇습니까? 네, 지금 홍준표 의원이 특별히 들어오셔서 지금 복당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셨잖아요. 네. 본인이 내일 정책 국민 보고회 하신다고 했고.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 날쌘 비판하시는 거 있는데 네. 홍준표 의원의 어떤 성향이나 성정상 그 정도는 굉장히 온유한 표현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죠.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하여 네. 평생 사찰이었던 사람이 사찰 운운하면 되겠냐. 이건 정말 돌직구 던지신 거고요. 네. 그리고 검찰 관련된 일은 국정의 1%밖에 안 된다. 네. 나머지 99%가 있는데 1% 가지고 대권 나오는 게 말이 되냐는 요지의 말이 두 개는 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굉장히 아픈 지적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밖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한 거니까 이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아니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도 제 말을 끝까지 윤석열 하고요. 총장에게 그 비슷한 정도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주민 의원님. 그게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죠.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그 당 안에 있는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한테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큰일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상대가 홍준표 의원이니까 또 상대적으로는 또 점잖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워닝하는 거는 이건 사실 그 표현만 자제지.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경고받은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이 갈등은 계속될 거라고 최민희 봅니다. 의원한테 또 물어볼게요.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일화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결과가 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그 단일화가 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안타깝지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한 공통점이 단일화 선언의 그 동력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도 이제 이게 이제 국정 말기고요. 네. 그리고 21세기 마무리 이후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뭐 과거의 가치로 두 분이 뭐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민적 공감대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권의 대권 레이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네, 저는 뭐 일단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에 다른 어떤 것도 특이점이 발견되어 있지 않고요. 예. 저희는 뭐 글쎄요 6명이 누가 되실지는 사실 야당의 관심사는 아니고 예. 이재명 지사가 좀 어느 정도 득표율을 또 당의 지원을 받아서 1위 후보가 되느냐. 그다음에 2등은 누굴까 정도 관심 있고 나머지는 글쎄 뭐 야당의 큰 관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이 짜질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내부 후보들의 지지율보다 예. 외부의 잠재적 후보군에 예.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외부에 있는 후보에 계속 의지하는 국면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오세훈 후보 단일화처럼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테고 이게 뭐 잘 안 될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봅니다. 네. 당 내에서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외부 영입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김연아 의원님. 예, 고민하시겠죠. 지금 뭐 입당 시기라든가 또 뭐 김동연 부총리도 사실은 좀 언급이 되다가 지금 또 크게 동작 뭐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을 내보이고 있지는 않으셔서 또 네. 오늘 사의를 표명하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대권에 도전을 하실 건지도 네. 좀 유동적이고요. 또 저희 내부에서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 원희룡 지사부터 시작해서 내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태경 의원도 선언했는데 사실은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죠. 네. 뭐 이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지 조금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9살인 지혜는 벌써 이별의 아픔이 뭔지 알아버렸습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빠가 한 달 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혜한테 남은 가족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면역계 이상으로 루푸스 진단을 받은 엄마뿐인데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지혜는 고사리 손으로 집안일을 도우려고 애쓰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막막한 일상을 버티고 있는 지혜네 가족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글피까지는 오늘처럼 쭉 소나기가 예보된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강원 영서와 충청권, 경남 서부 내륙은 밤까지, 수도권과 전라권은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이나 아침까지 가끔 비나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도 곳곳에 소나기가 좀 내릴 수 있겠고요. 이후로 장맛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로 넘어간 늦가기 장맛비지만 7월 2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우선 제주도부터 금요일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그 밖에 전국에서 서서히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마가 늦가기지만 시작되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내일까지 무난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일부 지역으로 내일 오후에 잠깐 나빠지겠고요. 기온 분포는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9.2도까지 올랐고 내일도 비슷한 낮 기온입니다. 전국이 내일 아침 17도에서 21도 분포, 낮 기온은 23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면서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손실보상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박인호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을 내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내정자는 대장 진급과 동시에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식 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경질당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관련해 당사자 경질로 끝날 일이 아니며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김혜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백신 3대 분야를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동시에 세제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는 8월 상장을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오늘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모 희망가를 토대로 산출한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18조 5,289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은 다음 달 26일, 2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자, 다크호스 아니면 이거는 좀 특이할 점, 지켜봐야 될 점 좀 짚어주십시오. 먼저 최민희 의원님. 아니, 야권은 뭐 지금 이 모든 과정에 의문의 일패자가 한 분 계세요. 그게 안철수 전 대표세요. 없어졌어요. 정말 사라졌어요.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선 뼈아픈 부분이죠. 네.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도 언론에서 코드 인사하지 말고 탕평 얘기해서
정말 좋은 분이라 탕평으로 모셨는데 네. 결국은 이건 그냥 좀 그 드세게 얘기하면 배신당한 탕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조기 입당만 하면 저는 그분이 다크호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여당의 경우는 이거 진짜 의외인데요. 예.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여당 내에 3위를 거의 굳혀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3, 4, 5위에 이제 박용진,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막 4위, 5위로 밀린다고요? 지금 그 모든 여론조사 성향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과연 2위 자리까지 그 단기간에 올라가느냐 이게 포인트의 하나고요. 예. 물론 이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까 출연했던데 최문순 지사가 네. 진짜 토론의 달인입니다. 연설의 달인이고 그리고 그게 그 기자 출신이라 개념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지금 겸손해요. 약간 민주당이 네. 이렇게 방식이나 이런 게 여당이다 보니 조금 구태의연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아주 자기 방식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 네. 최문순 지사가 어떻게 될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술 먹고 쓰러지지만 않으면 최문순 강합니다. 강합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 시리즈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경기도지사로서 많은 정책 아젠다를 내놓으셨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거기에 또 많이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구축된 그런 정책 어젠다들을 어떻게 계속 방어해 나가실지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자들의 날랜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공격을 받을지 좀 관심을 가고요. 또 좀 하나 흥미로운 건 배우 김부선 씨의 영향이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로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그것도 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서 호기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이런 대선 행보가 또다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에너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반격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두 분 간의 관계가 역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는 꽝을 만들어주는 그런 진짜 이상한 매가 될 것이냐 저는 그 세 가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부분 특히 궁금하신 거죠? 아니요. 네, 다 궁금해요. 우선 중요한 건 추미애 전 장관의 행보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보이는 헷갈리는 태도 무엇보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상한 보도들이 나왔어요. 전 그게 참 이상했어요. 이게 문화일보 보도인데 지금 사무실을 얻는데 보증금이 1억 5천이고 월세가 뭐 1,600만 원, 1,500만 원인가 되고 관리비가 640만 원이다. 그래서 이걸 전부 본인이 개인 사비로 된다. 그런데 재산 2억으로 신고하셨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은 부인 돈인가? 이런 퀘션 마크. 예. 그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살짝 꺾이는 국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과거처럼 표현하셨듯이 에너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역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검찰개혁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개혁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적으로 1단계가 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죠? 네, 이거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개혁은 이제 과거 의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추미애 전 장관의 행보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줄지 이 부분은 뭐 두 개가 공존한다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답답해하는 여당 쪽 열성 지지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하면 저는 경선 과정에선 순기능이 약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에서는요. 네. 조희용님께서 우리나라 대권 후보자 참 많아요. 참 많아. 옥석을 가리는 과정 기대됩니다. 얘기합니다. 내일 윤석열 전 총장의 출정식이 있습니다.
기자 질의응답이 있다는데 이 예정된 질의응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김연아 의원님? 네, 뭐 첫 일종의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이시는 거라 전 뭐 누누이 예전에 국감장이나 상임위원장에서 보였던 그 거침없는 발언이 네. 어떻게 정치적 언어로 나올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좀 다른 면모를 보일지 네. 뭐 저는 뭐 기대가 정치인 윤석열의 첫 걸음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네. 이제 초보잖아요, 진짜. 정치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의원님은? 우선 윤봉길 기념관 대관 과정에 꼼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근데 네. 이걸 또 꼼수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잡음이 없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변에 일을 잘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반복되면 대단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검찰총장이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법조 기자, 특히 검찰 출입 기자를 중심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총장이 아닌 대권 후보로서의 윤석열 후보는 내일 대권 선언하면 이제 우리의 그 명칭 고민이 끝납니다. 네. 이제 후보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 후보는 정치부 기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론 사회부 기자들. 네. 가장 언론인 중엔 거친 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거침없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 장모가. 이런 발언을 했다가 전원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런 실수가 이제 용납되질 않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거든요. 네, 정치인 이제 후보 또 내일 선언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치인으로 첫 발을 떼게 됩니다. 만약에 출정식에서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하면요. 내일 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엑스파일에 대한 질문이 나올 텐데 답을 할까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검사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엑스파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꼭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나오죠. 네. 나오는데 그 엑스파일 버전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버전을 전부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한 10개 이상 나왔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안 쪽에서 한 게 아니야라는 의심이 가는 문서까지 있다는 거예요. 버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중에 열린공감 TV가 우리가 했다라고 공개했던 취재 파일. 그 목록 중에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서 재판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째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피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오다가 김진태 전 의원이 그 법사 인사청문회 과정에 질문한 걸 이렇게 질의응답. 네. 근데 김진태 전 의원이 그 아내의 윤석열 전 총장 아내의 학벌을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다 서울대 경영학과 대학원을 2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점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춰지는 요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지금 돌아다닐 정도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거고 내일 당장에 제가 기자라면 국감장에서 검사들 그 향응 접대받은 거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사실로 드러났는데 네.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을 것 같습니다. 막 큰 거대 담론보다는 구체적인 언행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이제 대통령 되려면 배우자 성적표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김진태 전 의원이 네, 아니요. 청문회에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 그때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 네. 그런 엑스파일을 물어봤을 때 어느 버전의 엑스파일이냐고 반문할 것 같네요. 4297님께서는 엑스파일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버전의 엑스파일을 얘기하시냐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쿡 제임스님께서는 기자들이 겁먹고 질문도 못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법조 쪽이라면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치부를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질문을 엑스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정말 의문이죠. 네.
거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은데요. 7163님께서 누구나 첫사랑이 있듯이 엑스파일도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0019님께서 내일 발표문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일원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직 출마할지 않을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판단, 그 선택이 결코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출마 선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시겠죠. 저기 국민의힘에서도 권익위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부동산 점수조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기다려 보면 되겠죠. 네네. 네, 조금 늦었지만 뭐 전수조사 동의서 거의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똑같이 권익위에서 전수조사 하겠다고 합니다. 8명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냈더라고요. 지금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민주당 쪽도 6명이 안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 8명과 6명은 왜 안 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렇죠. 기자들이 취재해야지 그거. 네, 이런 걸 좀 취재하시면 어떨까? 왜 민주당 쪽엔 6명이 안 냈는지. 그리고 8명은 안 내는 만한 불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8명이 안 냈는지. 네. 이런 걸 기자들이 취재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민주당은 숙제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네. 12명 출당 내지 탈당과 관련하여 예. 분명한 태도를 민주당은 요구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쟁을 좀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야지. 국민의 눈높이를 정치권이 못 따라가고 청와대가 못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번에 반부패 비서관 얘기는 좀 참담함을 느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그건 뭐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정치적 원의 시점 지금까지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요? 네. 벌써 순삭이어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네. 벌써 지금 김은지 기자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이 막 안 나기 시작했죠? 가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 너무 몰아붙였나?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라임 김봉현 회장의 검사 술잡대 사건 기억하시죠? 야, 기억합니다. 검사들의 눈물 나는 나노 기술 있지 않습니까? 99만 원 불기소 사건, 그거 아닙니까? 네, 현재 이 사건이 재판 진행 중입니다. 네. 김봉현 회장과 검찰 출신 이주영 변호사 그리고 현직 검사 이렇게 3명이 소위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3명은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되었던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99만 원으로 빼준 거잖아요. 네, 그 말씀하셨던 나노. 그러니까 99만 원이란 이유로 100만 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검사에서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고요. 아니요, 많았죠. 이건 지탄받을 만한 일이고요. 네, 이제 그런데 해당 현직 검사 3명은 지난해 이 사건을 김봉현 회장이 폭로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술자리 자체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술 접대를 받아놓고 술자리 안 갔다고. 아니, 검사가 이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심지어 그때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김봉현 회장 쪽에서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좀 특정해주면 그때 내가 안 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오리발을 내밀고 증거가 있으면 증명해봐라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딱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 22일 공판 준비 기일에서 기소되었던 현직 검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네, 술자리 참석했다.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 합니까? 이 검사는 그러면서
조사할 때는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아직도 현직 검사다라는 건데요. 예. 하지만 다만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룸사롱에서 왜 피의자가 왜 검사를 술을 사줍니까? 잘 보이려고 내 사건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접대가 아니면 그럼 뭐가 접대예요? 네, 그쪽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냐면요. 네.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에 선배인 이주영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주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고요. 네, 그래서 이 술자리에 이 변호사가 합류하고 소위 2차 자리를 갔는데 당초에는 이주영 변호사가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과 연락한 후에 룸살롱에 가게 된 거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접대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겹쳐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뿐이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증명해봐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보세요. 그랬더니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예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뒤늦게 핸드폰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을 대부분의 검사들이 했습니다. 입을 맞춘 듯 공교롭게 다 함께 잃어버렸어요. 네, 살면서 핸드폰 잃어버리는 경험이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동시에 쉽지 다. 않은데요. 네. 딱 하필 그 시점에 그렇게 했고는 왜 잃어버렸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는데요. 전화가 수십 통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가지고 버려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또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 아직도 현역에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징계는 했습니까? 네, 징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요. 법무부가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3명이 모두 유흥주점에 갔다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먼저 A 검사는 오래 있었고 나머지 2사람은 빨리 떠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 주장과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인데요. 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 건 맞지만 접대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술자리 참석한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룸사롱에 가서 술은 같이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 이게 무슨 그럼 룸사롱에서 술 먹으면서 접대 이건 접대입니다. 그렇게 확인서 쓰고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 이 검사들이 거짓말할 때 조선일보가 이 거짓말하는 검사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막 기사 써줬잖아요 그때. 네,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그조차도 거짓 변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도 겨우 인정하는 사실들도 사실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술접대 사실 무근이라고 조선일보에서 크게 써줬었죠. 네, 그때. 작년 10월, 11월달에 한참 기사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김봉현 씨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믿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했었습니다. 근데 사기꾼한테 왜 술은 얻어먹어요? 어떻게 믿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장들은 김봉현 씨의 주장을 베이스로 해서 라임 사건들을 또 기소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후에 또 기소가 된 게 있기 때문에 편리한 사실들은 그 사람 말이 믿을 수 없다. 또 어떤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사실들은 그 사람 말을 믿어서 기소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이 룸사롱 가서 접대받고 그랬으면 검사님들 뭐라고 했을 거예요? 뭐라고가 아니고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네. 기소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술만 먹었다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장 핸드폰 압수수색 같은 것들 진행해서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증거인멸했다고 또 뭐라고 했겠죠.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제페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유, 저는 알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압니다. 네이버에서 뭐 이렇게 메타버스 뭐 그런 거죠. 네, 메타버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상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네.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라고 했다가 뭐 청취자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저씨다, 아재 맞다 이거 메타버스인데. 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상 현실 뭐 온라인 공간에서 가상 현실, 가상 세계 이렇게 보면 네, 되죠. 그렇죠.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세계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보면 일종의 소셜 미디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10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스타들이 거기서 활동을 해가지고는 팬들과 만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시절에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곽강받는 서비스가 되고 심지어 지금은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와, 전 세계에서 2억 명 넘게요? 네. 와. 이제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도 요즘 제페토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트렌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타버스 많이 지금 메타버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요. 네, 여권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 박주민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일이 각 주자들의 제페토 서비스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요. 사실 아직은 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각자 자기들 제페토 계정에다가 캐치프라이즈를 올리기도 하고 대선 캠프를 만들기도 하고 출범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이 서비스가 10대 20대 위주이다 보니까요. 정치권에서도 아직 이제 막 들어가 있지 막 엄청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느낌 받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이게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줄여서 주는 말이 있는데요. 모동숲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게임을 잘 하는 건 아닌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로 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게다가 코로나19 당시에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예. 캐릭터 같은 것들도 무료로 나눠주고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자기 캐치프라이즈를 알리고 공약도 알리는 서비스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장 표로는 얼마나 연결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관심만 끌면 이거는 뭐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한테는 아무래도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런 말이 떠오르게 하는 전략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물론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대선 캠프에서 다 이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네, 홍콩 민주화에 앞장선 신문이 폐간되었다라고 합니다. 빙과일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빙과일보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바가 있고요. 게다가는 자산이 동결당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폐간을 24일 날 했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빙과일보 논설위원이 영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콘텐츠를 채우는 또 다른 사람들인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라고 합니다. 빙과일보 사주가 밑보인 거죠. 네, 이미 징역 20개월 선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예? 당시에 불법 집회 참여 혐의라고 합니다.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고요. 네,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언론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데요. 빙과일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지금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된 지 1년 만에 이런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오는 30일이 1년째입니다. 예. 지난해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가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석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입니다. 네, 국가분열, 중국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이렇게 4가지 안보 범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말씀처럼 해석의 여지가 아주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홍콩판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막걸리 보안법 비슷하다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예. 당국이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인 그래서 건데요.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중국에서는 우리 민주주의 아니야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홍콩 사법부가 아니라 게다가 이 법에 대한 해석 권한도 중국 상무위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홍콩의 의회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의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진영의 존폐기로 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요? 진정성을 누가 증명해요? 네. 누가 어떻게? 아까 막걸리 보안법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과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충성서약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홍콩 공무원들 120명은 이미 해고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도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홍콩 보안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좀 당선됐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는데요. 의석의 86%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서약 이슈로서 절반 가까이가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위기인 상황인 건데요. 당장 7월 1일 집회부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홍콩이 주권 반환 기념 집회 매년 열어왔었는데요. 18년 만에 열리지 못할 위기라고 합니다. 홍콩 민주 진영의 시위가 계속됐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동력을 많이 잃었지요? 네, 아무래도 이 홍콩보안법 이후에는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들이 현실로 다가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서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또 홍콩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홍콩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것을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처벌하고 중지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빈과일보 간부들을 체포하는 것은 저널리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의 촛불 집회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희망을 가졌다고 했는데 지금 홍콩의 민주주의가 진짜 태풍 앞에 서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라고까지 보일 수 있는 홍콩 보안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진천터널 부근에서 전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리 작업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퇴근 정체가 더해져서 진천나들목 부근에서 진천터널 쪽으로 10km 구간 막힙니다. 반대 하남 방향으로는 남이천나들목 부근과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모가 부근까지 정체고요. 중부 1터널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신월천교 부근에 사고 영향이 남아서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5km 구간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판교 부근에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양재부터는 한남까지 막힙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고요. 다시 죽전에서 신갈 쪽으로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어디서 오시는 저는 오늘도 길이에요? 바빴습니다. 네. 낮에는 네. 사실 최근 조선일보가 정말 너무나 황당한 보도를 일삼았잖아요. 어떤요? 아니 그 조국 그 범죄 관련 보도에 조국 전 장관 분열을 네. 사탈을 놓았죠. 예. 아주 나쁜 보도, 안 좋은 사건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했죠. 이게 네. 최소 6건이 지금 적발이 된 겁니다. 네,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그래서 네. 언론 시민단체들이 엄청 분노해가지고요. 예. 조선일보 본사 앞에 갔는데 네. 거기 피켓 중에 하나가 실수라고 핑계대지 말고 영혼 없는 사과 마라.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보도경위 공개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민생경제 살리기 할 때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어떤요? 항상 조선일보는 저희들이 예치는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사회경제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네. 주로는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비호하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보도 행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민경제 살리기, 민생경제 살리기에 꼭 필요한 정책들. 좀 이따 이야기 나오는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정책인데 나라 살림 가둘날 것처럼 막 과장을 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조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 망한답니다. 네, 기업 망하고 나라 망한다고. 근데 최저임금 논란이 있었죠. 논란 인정해요. 그다음에 제가 친한 우리 중소상공인들도 어려워진 거 제가 인정한단 말이죠. 네. 근데 처음에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 많이 올렸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 망하거나 나라 망하지 않았잖아요. 네. 오히려 최저임금 2년 연속 올려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중에 상당수가 월급이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는 완전히 예면하고. 옛날에는 주 5일제 하면 또 나라 망한다고 그렇죠. 했어요. 그것도 제가 하나도 안 집어먹죠. 하지만 조일제 근무한 다음에 오히려 노동시간 잔뜩 재고
휴식이 늘어나니까 생산성이 증가돼서 한국 경제 이만큼 더 발전하는 동력이 됐거든요. 제발 그런 보도 행태에 우리 공영방송에서 한번 지적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 아주 월요일마다 집회장 갔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집회 대신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좀 협상의 물꼬가 텄습니까? 투쟁하신 분들은 투쟁하고 저나 뭐 몇몇 종교인들은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이 뉴스를 많이 아니까 삼성생명 고위층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너무 농성이 길어지는데 더 더워지기 전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께서도 신임 수석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방정식 수석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해결하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 다음 주 중에 이 문제 타결 소식도 대화 협상으로 나왔다는 것만 해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또 굳이 전한 이유가 주진우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이걸 한 2, 3주 한 번씩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널리 알려진 겁니다. 삼성도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계속 주진우 기자님하고 제가 떠드니까. 이게 바로 공영방송의 역할이거든요. 삼성은 날마다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걸 저기 대변해 주는 언론도 많잖아요. 하지만 안보험 환자들, 해고 노동자들 이분들은 광고도 못하죠. 대변해 주는 언론도 없거든요. 아픈데 거기서 또 누워있지 않습니까? 방송법에 하면 공영방송이 그들을 대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제출했고요. 자, 오늘 이슈 재난지원금으로 바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가기 전에 속보 일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5시 50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당일 수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관들이 경제장관들이 다 청와대에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게 돼갑니까? 자, 제일 핵심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도 오늘 또 발표가 안 됐습니다. 자, 추석 전에 여름휴가 전에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올 것으로 알고 기다렸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하고 실망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나온 게 신용카드 캐시백만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 다음에 병행해서 혹시 신용카드를 조금이라도 더 쓰면 그러니까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쓰면 더 쓴 거에 10%를 캐시백으로 주니까 병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 정책인데 아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20%나 30%를 싹둑 안 주고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 캐시백만 이용해라는 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제 주변에 돈 좀 열심히 버는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난 세금도 많이 냈고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서 나도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나도 좀 챙겨준다니까 기분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나는 배제한다 그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배제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니들은 신용카드나 많이 써서 캐시백 10% 받아라 그런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지금 댓글 다 살펴놓고 왔는데요. 아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면 깔끔할 걸 왜 상위 20%나 30%를 배제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또 세금을 1조 원을 들여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다는 것이냐. 신용카드사들로 결탁됐냐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시백이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 10% 준다니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100만 원 쓰면. 근데 100만 원 쓰면 10% 다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2분기보다 무조건 금액을 더 써야 돼요. 더 쓴 거에서만 10%를 주는 거니까 4분의 2분기 200만 원 썼는데 4분의 3분기는 그러면 300만 원을 쓰면 그때 10만 원만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냐면 정부가 원래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전국 재난지원금을 깔끔할 걸 상위 30%한테는 한 푼도 안 준 다음에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한 푼도 안 준 다음에 니들은 빚을 내서 경제회복에 또 기여해라라고 강요하는 꼴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콕 제임스님께서 기재부가 카드 회사인가요? 왜 카드 쓰라고 나라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환영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깔고요. 그다음에 피해 계층들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대체 휴무제가 확대되잖아요. 하반기에 지금 8월 15일부터요. 월요일날 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름휴가 끼고 해서 소비를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쓴 다음에 여유 있는 계층들은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조금 더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지원받는 건 보편성, 신속성. 그다음에 피해 계층하고 취약 계층은 추가로 지원해 줌으로써 선별성과 형평성도 갖춰주고 거기에 내수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이 병행됐을 때 환영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 보편적으로 다 주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완전히 격론이 붙었는데요. 자 갑자기 홍남기 부총리가 안 되겠다. 30%는 못 주겠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대거 나서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압박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자, 이것은 자, 1차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재난은 길어지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 많이 보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주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여행업계나 이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3차, 4차는 전 국민에게 안 주고 선별로 줬습니다. 그때도 논란 끝에. 그 다음에 5번째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주는 1호금과 지원금을 하자고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또 선별 여기에 갑자기 또 선별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신용카드까지 나옵니다. 2266님께서는 신용카드 못 만드는 국민들은 어찌 됩니까? 0133님. 난 신용카드도 없는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신용카드 없는 분들도 이렇게 되고요. 선별 얘기 나오면 이렇게 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고 30%나 20%를 합니다. 제외한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그동안 구성원으로서 세금도 많이 냈던 상대적으로 부의했던 30%, 20%는 너무나 화가 나고 상대적 박탈감 느낄 거고요. 이 코로나19는 복지 대책이 아닙니다. 1년 반 동안 모두 고생했잖아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거기에 대한 1호금이고 지원금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그걸 여러 번 약속했는데 일개 부처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안 되겠습니다. 30%는 제하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반기를 등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열받아갖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의원시구원의 이 지적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기재부한테 우리가 곡간 열쇠를 준 것은 곡간을 마음대로 처분해라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고 있다가 국민이 필요할 때 잘 써라고 준 건데 지금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데 곡간을 문을 안 여는 꼴을 똑같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민주당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계속 고집을 꺾지 않겠습니다. 송계종님께서는 그냥 지역화표를 주세요 얘기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 홍남기 부총리님의 의견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2차에서 4차는 선별로 어려운 분들 더 줬잖아요. 네. 근데 1년 반간 이번에 고생했고 방역 단계가 일정하게 성공하고 백신이 지금 30% 맞은 단계에서는 이제는 정부에 줘야 될 때가 됐다는 게 국민들의 많은 의견이고 민생 시민단체들의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사람 더 줘야 된다는 일리 있는 말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이번에 상반기에 추가로 더 거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이 4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자, 거기서 우리 국민들 모두 응원하고 내수 활성화라고 2달이나 3달 안에 무조건 쓰게 되는 지역화표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주고요. 그러니까 1인당 40만 원이면 전 국민한테 20조면 가능합니다. 40조가 더 거쳤는데 20조를 그렇게 쓰고 그중에서 5조에서 10조는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여행업계나 공연업계나 전시업계 같은데 추가로 지원해주면 더 피해를 보신 분들도 두텁게 지원해주는 게 가능하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40조가 더 거쳤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돈을 잘 걷었으니까 네. 국민들 위해서 쏘라는 겁니다. 김영성님께서 주라는 재난지원금은 안 주고 국민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어떡합니까? 얘기합니다. 이거 길어지면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열폭할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안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청와대가 나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론을 내리겠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쿠팡 화재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쿠팡 화재 사건도 최악이었지만 그 이어서 쿠팡 배달에 쿠팡이츠 점주님이 쿠팡이츠 전화 받고 쓰러져갖고 숨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사실다라는 고객 리뷰가 있어도 점주는 댓글도 못 쓰게 해놨어요. 네. 환불 규정도 없어요. 네. 그래서 새우튀김 막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막 몇 개 먹었는데 나머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해달라고 쿠팡이츠가 종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고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항의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예. 쿠팡 본사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 쿠팡 본사 항의 방문을 가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도 하나 알아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쿠팡이 물류센터가 너무 열악해서 심지어 에어컨도 제대로 안 틀어주고 밀폐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밀집된 환경 물류센터에서 열악한 조건이 일했는데 그래서 집단 감염 한번 발병했었죠. 예. 그때 그 쿠팡의 열악했던 노동자의 배우자한테 올마간 겁니다. 예. 그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근데
쿠팡이 치료비를 정확히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건 도의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예. 쿠팡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노동자가 감염이 됐고 네. 그 상태에서 집에 퇴근해서 온 가족이 감염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대리하는 변호사님이 입장을 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방금 전에 전화해 보니까 쿠팡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려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 안 됐답니다. 네. 우리 주진우 라이브 KBS 공영방송 라디오 이름으로 쿠팡에게 호소 드려봅니다. 자, 화재 참사 나갔고 소방관 어르신 선생님 돌아가시니까 나름대로 성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왜 불매운동과 탈퇴운동 하겠습니까? 물류센터, 배송센터에서 과로사가 계속됐을 때는 정말 과로사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 지지난주 목요일 날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졌던 고 장덕준님의 아버님이 전국 순례를 했어요. 쿠팡에 항의하는. 네. 우리 아들의 친구들이 쿠팡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물류센터나 배송센터에서 네. 또 과로사로 숨지면 어떡하냐. 쿠팡은 우리한테 형식적으로 사갔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지지난주 목요일 날 항의 방문 가신 거고 지난주 화요일 날 중소상공인들과 저희가 점주들에게도 너무 함부로 한다 해서 제가 또 항의 방문 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감염된 배우자에 대해서 치료비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도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건데 거기에 뭐 우길기를 판매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밝혀진 거죠. 네. 그러니까 쿠팡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 제기된 것만 수십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하에서. 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물건 팔잖아요. 대금 얼마 만에 준지 아세요? 주준우 기자님? 언제요? 쿠팡은? 얼마 전인데? 2달 꽉 채워서 대금을 주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일주일 돈이 급한 분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돈맥 경화라고 그러잖아요. 돈의 맥이 지금 막혀 있는 분들 빨리빨리 대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종으로 외상으로 산 다음에 최대 2달까지 대금을 안 주고 네. 자기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뭐 그걸로 뭐 이자도 불리고 여러 가지 하겠죠.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중소상공인한테 대금 물품을 주는 거예요. 지각정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것도 저한테 제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쿠팡에서 물건 파는 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수십 가지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근데 쿠팡은 한 번도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개선 조치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팡이 진짜 뭐 고강도 심야배송 택배 노동자에게 최저신금만 적용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제가 항상 갖고 다녀요. 쿠팡 관계자들에게 저희들이 제안을 정식으로 드렸어요. 수없이 제기된 문제 이렇게 외면하면 제2의 남양유업이나 제2의 대한항공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불매와 규탄을 받을 거다. 네.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지금 시작됐어요. 이미 쿠팡 앱 사용 빈도가요 20%나 줄어들었답니다. 네. 최근에 국민들이 무섭죠,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쿠팡이 사회적 대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각층이나 당사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0340님께서 여자친구가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서 알바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가자마자 핸드폰을 수거한 후에 점심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팩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재 신고가 늦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도 휴대폰을 못 쓰게 해요. 알바 갔다가 너무 더워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안 간 게 천만 다행이네요. 사고는 예상된 인재입니다. 인재였어요. 맞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 현대 이런 큰 회사에서 사내 급식이요. 예. 급식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일부 또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에서는 밥 먹는 것까지 시비를 거냐 정부가 그러는데 네. 완전히 이건 애국입니다. 네. 맛있는 밥 먹는 걸 왜 시비를 걸겠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돈을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삼성이나 현대차가 그 급식 엄청난 계열사가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 1, 2위가 삼성하고 현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만 명 안팎의 직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 그 어렸을 때 건설 현장 가보면 한밥집이라고 해서 그 동네 이모들 또 얼마나 밥 잘하고 맛있는 집밥 네. 잘해줍니까?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급식에 진출하면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일감을 일종의 중소기업 중간 나눠주는 꼴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훨씬 더 돈이 경제민주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계열사, 그것도 계열사 중에 총수 일가가 그렇죠. 이득을 많이 버는 계열사에 급식을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거의 100%.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한테 예. 자 이런 그 음식회사, 급식회사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몰아준다는 거죠? 몰아준 겁니다. 근데 일부 언론이 초점은 왜 밥 먹는 걸 시비, 아니 왜 밥 먹는 걸 시비 겁니까? 맛있게 잘 드시면 좋은데 예. 왜
더 맛있는 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맛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의 기회를 짓밟고 계열사 그것도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계열사만 몰아줬느냐인데 그 내용을 쏙 빼놓고 정부가 공정위가 밥 먹는 걸 시비 걸었다라는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못된 국민들이 거죠. 깨어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삼성만 먼저 과징금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직원들이 재밌어요. 아니 삼성은 밥이라도 맛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불법행위 걸린 거 아니냐. 우리는 현대는 밥도 맛없는데 똑같이 한다. 계열사한테 몰아주기라고 했다. 같이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미 있는 청원이에요. 뭐 언론 보도에는 MZ세대가 급식에 예민해서 올렸다는데 정확히는 급식 맛이 형편없는 것도 지적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로 판단해야 돼요. 자 삼성 현대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고 있잖아요. 거의 독점 상태에서.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들한테 일감을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근데 뒤늦게 이걸 막 시비를 걸어요. 일부 언론에서.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감을 개방하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최대한. 함께 살자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코로나 4개월 입원했더니 32억 원. 미국 국민 아니라 다행.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코로나19로 쓰러져가지고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받은 미국인이 있는데 이제 퇴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구서 한 장을 받았는데 4개월 입원했더니 청구서가 얼마나 나왔냐면 32억 원이 나왔답니다. 우와. 호흡기 치료비 6억 2천만 원, 중환자실 치료비 4억 5천만 원, 약물 관련 청구비 2억 1천만 원. 물론 이거는 보험 적용 받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정말 거대한 사업체구나, 국가가 아니라, 이런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아, 미국이 아닌 나라에 살아서 감사하다. 특별히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걱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국가에서 치료해 줍니다. 네. 주사도 공짜로 맞고요. 마리화나 연기 자욱한 뉴욕, 코로나 세수 줄자 죄악세 경쟁.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뉴욕이 불황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래서 세수가, 그러니까 세금이 한 15조 정도 작년에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자 뉴욕에서 뭘 했냐? 세금을 쉽게 걷는다고 죄악세,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뉴욕주가 3월부터 마리화나 합법화했어요. 옆에 다른 주 합법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늦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뉴욕에서는 지금 마리화나를 백신 맞지 않습니까? 그럼 경품을 주기로도 합니다. 그런데 성인용만 합법화됐는데 이게 또 미성년자들도 뭐 껌이나 콜라처럼 기호품처럼 이렇게 이용하게 될까, 이거 걱정입니다. 자, 코로나가 불을 댕겨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올지, 어떤 세상이 열릴지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7월 2일) 제주부터 지각장마 39년 만에 가장 늦어. 뉴스원 기사인데요. 다음 달 2일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서서히 장마철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일이면 굉장히 늦은 장마입니다. 보통 장마가 제주도는 6월 20일 정도, 19일 날 오고요. 남부지방 6월 23일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런데 열흘 이상 늦은 장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제주서부터 시작해서 7월 4일에는 전라도와 남부지역, 그리고 7일에는 충청도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장마는
올해 장마는 강우량이 초반부터 많이 집중될 것 같다니까 걱정, 조금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난해에는 6월 24일에 장마가 시작돼서 8월 16일까지 무려 54일 동안 장마가 역대 최장 기록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난 장마 너무 길고 지루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요, 장마철 아프지 말고 잘 견디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이렇게 대비해보자고요. 장마가 오면 또 비 오고 난 하늘 얼마나 예뻐요. 공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장마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준비해봅시다. 네. 싸이가 부른 비 오니까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그녀의 전화번호, 차가운 그대 목소리에 내 심장은 멈췄지만